제목처럼 미나는 무엇인가. 그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그 보성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미나, 현대 미나의 유행은 세계적인 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미나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처럼 아마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할 수 있는, 미나에 관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세계적인 기현상인데, 그런 말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미나가 과연 뭔지가 궁금해서 그것을 알려고 세계 각국을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도 제 어떤 뭐 개인적인 그 의견보다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미나를 그리고 있는지, 미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자료 제시만 하는 거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 현대 미나가 한국에서만 그 유행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오늘 점심에 우리 그 한선학 관장님하고도 그 말씀하셨는데, 한선학 관장님은 이제 그 판화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미나가 굉장히 부흥하니까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 시샘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그 반짝일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그래도 이거를 잘 유지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흥 발전할 것이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우리나라만의 그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미나를 그리는 작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아까 우리가 보성랭 교수님이 쭉 했습니다만, 아까 1986년에 그 민간연화를 8억 장을 팔았다 그랬는데 7억 장을 팔았어요. 7억 장. 그건 얼마냐면 1위엔 180원이에요. 한 장에. 그러니까 7억 장을 팔죠. 그래서 이제 미나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값싼 그림이고, 작가들도 사실은 그 주로 이제 서민 화가들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취미 생활하고 이 미나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또 요새 우리 그 문화에 아주 그 주축이 되는 그 준마 계층하고 막 연결이 되면서 이 작가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대학교에 이제 미나 강의를 한번 갔더니 뭐 차림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뭐 재벌의 뭐 회장 부인, 또 어느 교수의 교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또 여기도 충청도에 오신 분들도 보면 교사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무슨 출장권 때문에 뭐 하여튼 공문 띄워달라고. 그래서 그 뭐 약사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미나 수준이 이게 미나하고 안 맞게 높아요. 안 맞게 높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실제로 인사동 같은 데서도 지금 일반 정통이 하는 거의 지금은 침체기입니다. 침체기라서 그 화랑들이나 아니면은 화구들 파는 데서는 미나 작가들로서 굶어 죽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여기에 맞춰서 이걸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또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세미나도 사실은 미나에 걸맞게 하려면 무슨 청소년 수련원 뭐 이런 데 가서, 돼지, 어느 분 얘기들은 돼지고 하나 한 마리 구워갖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고급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바로 이 한국적인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것이 부흥인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반짝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계속 이런 부흥이 반짝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현상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미나를 설명할 때 항상 그 빙산의 일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빙산의 일각. 지금 여러분이 이게 일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 빙산의 일각은 10%만 얼굴을 내밀죠. 그죠? 그리고 90%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미나가라는 거 바로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윤여수 관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그 작가들, 새로 발굴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름 없는 화가예요. 이름은 있지만은 유명하지 않은 화가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빙산의 일각에 머리를 내민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미술사를 장식하는 유명한 화가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초창기에 안견, 그 다음 뭐 김명구, 뭐 김홍도, 김득신, 신윤보, 뭐 김정희, 장승업 이런 등등. 이 화가들이 바로 저 물 위에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죠. 내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역전이 되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고 대중미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프로가 뭐냐면, 그 가수들 그 뽑는 프로 아니에요. 그죠? 가수들 뽑는 프로에 최근에 어느 방송국에는 몇백만 명, 서울시 인구의 10%가 참가를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서울시 인구의 10%가 그 경연에 참가한 거예요. 그 가요. 옛날에 그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봤는데 그 딴따라들을 서로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시대. 요새는 오히려 클래식 같은 걸 하면은 돈만 죽으라고 들고 본전도 못 건드잖아요. 결국에 뭐 피아노 교수만 하고 이 정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시대가 돼버리고 대중미술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거는 대중문화야만 가능합니다. 한류가 그렇죠? 한류가 그렇고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 영화도 마찬가지. 다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가 아니고 고급 문화로 해가지고는 지금 세계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까 이렇게 변한 그런 변화가 서양에서는 16세기, 17세기,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하여튼 동양에서도 17세기, 18세기 되면은 이런 변화의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나중에 근대 와서 확 변한 거예요. 지금 현대 와서 확 변화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나라는 거는 바로 그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서민들의 회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뭐 속하라고 하고 멸시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역사의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미나가 주도할 수 있는 미나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대세예요. 그러니까 미나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역사의 대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짝이로 보지 않습니다. 반짝이로 보지 않고 미나라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고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그 아이들 모습 좀 더 이렇게 부응할 수 있고 좀 어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본 민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 제가 강연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혼선을 빚고 있는 민의 개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1월 오봉도가 있어요. 1월 오봉도라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궁중해야죠. 그리고 궁중에 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중에 최고의 화원들만 그릴 수 있고 이거는 임금님 바로 어자 뒤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무속화 같은 데서도 요거 비슷한 걸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왕권의 최고의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 5개 있단 말이에요. 산이 5개 있으면은 5개의 그 방이 동서남북 중앙 그 오행이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오왕이라 그러죠. 오왕. 그러니까 그 방위별로 대표적인 산을 딱 내세웠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 천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천하를 관리하고 장악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임금이에요. 제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왕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미나를 그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그림 자체는 1989년도에
그 호암미술관의 그 이병철 회장이 미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국보보물이 많잖아요. 국보보물이 많은데 그 1주년 기념전으로 미나 걸작전을 했어요. 거기 뭐 도자기도 많고 회화도 엄청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미나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나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사실 그분 덕분에 여기 그 어제 했던 그 송기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됩니다. 거기 항상 그 용인 호암미술관 가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수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2003년도에 그 춘천에 있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궁중 장식화전을 했어요. 그때 또 이게 똑같은 비슷한 1월 오봉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는 미나로 분류됐던 것이 2003년도에는 이제 궁중 장식화로 분류된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이걸 미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나라고 하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을 위한 그림이 아니고 뭡니까? 임금을 위한 그림이에요. 임금을.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런 혼선들이 막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궁중회화를 그리고 있어요. 궁중회화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타이틀은 미나전시예요. 네. 그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궁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은 그 어자만 그려놓고 임금님 얼굴은 안 그립니다. 몸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게 뭐가 쳐 있습니까? 병풍에 1월 오봉도가 그래 있어요. 이건 분명한 뭐냐면 궁중회화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대해 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말이 미나가 이제 야나기 문해우시가 이걸 얘기했으니까 야나기 문해우시가 시작한 걸로만 오해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유럽에서 이게 먼저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큰 대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미술의 대중화 운동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19세기 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그 19세기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미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빙산의 일각이 이렇게 완전히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한 그 변화는 유럽에서 보면 종교개혁부터 찾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이 우리가 16세기, 17세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이런 그 종교계나 또는 그 왕실의 그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권위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16세기, 17세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이 일어난 시기가 18세기 중엽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종교개혁이든 산업혁명이든 그 콘셉트는 뭐냐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동안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몇 명을 위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또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한 바로 대다수의 대중을 위한 미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다가 19세기 와서 누구냐면 바로 다음이요. 여기 보시는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모리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음이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소수의 천재들을 위한 미술이라면 안 된다. 다수의 민중을 위한 미술을 지향해야 된다. 그동안 너무 힘 있는 사람, 귀족들, 왕들만 위한 미술이었는데 이제는 다수의 대중들을 위한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아까 말한 종교개혁,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영국에 있는 문화가들, 지식인들 또는 미술가들이 미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써 있습니다만 미술이 어떤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중입니다. 민중의 어떤 생활행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참된 예술이라는 것은 민중에서 만들어지고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대중예술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윌리엄 모리스가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중국 민간연화 했을 때 여러분 그 노신생 저 기억나시죠? 노신이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요. 그리고 야나기 문해우시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윌리엄 모리스가 그 시작이에요. 야나기 문해우시가 시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윌리엄 모리스의 그 스승이 누가 있냐면 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산업화에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뭐 기차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그 기계가 발명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또 거기에 뭐냐면 노동자라는 또 계층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세상에 이제 점점 이제 주역으로 이렇게 예?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기계처럼 막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과연 인간이 뭐냐 그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이분이 먼저 그 주장을 했고 미술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제자인 윌리엄 모리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을 위한 미술이 해야 된다. 미술은 소수를 위한 미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유럽에서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의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농민들의 미술이라는 건 농민들이 그냥 생활용품이에요. 농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런 뭐 상도 있고 식탁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그 집안을 뭐 치장하는 뭐 액자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면 그 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불보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는 그동안은 미술이란 그 아트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그 유럽의 이제 그 미술가들이 거기다가 아트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페전트 아트, 농민 미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헝가리의 그 농민 미술을 보시면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게 헝가리의 농가의 그 모습이에요. 농가의 모습인데 거기에 지금 액자로 이렇게 뭐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식탁보 있죠?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소한 이런 것에 아트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그 집안에 쓰는 그 매트 있잖아요. 매트예요. 아파트에 가면 그 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자리는 꽃으로 장식하고 사람이나 나무나 여기 또 어제 그 관심이 화제가 됐던 개도 여기 나오네요. 뭐 개라든가 이런 걸 그린 거 보면 굉장히 아주 그 나이브하게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소박하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농민 미술이에요. 또 미국의 농민 미술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 그 미국의 농민 미술은 그 아미시라고 이건 아주 종교 집단입니다. 이거 우리를 얘기하면 무슨 신앙처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건너온 그 기독교의 그 마을인데 기독교인들이 마을인데 거기서는 기계 문명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손으로 수공으로 하는 것들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미시 마을이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영화 속에서도 이게 아마 나온 겁니다만 요새 찍은 겁니다. 얼마 전에 찍은 겁니다만 마차를 타고 다녀요. 절대 자동차 안 탑니다. 테레비 안 봅니다. 단지 냉장고만 써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왜 뒤를 찍었냐면 앞을 찍으면 되게 화를 내요. 화를 내가지고 왜냐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니까 사진 찍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런 거 다 손수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데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농업품은 요새로 말하면은 뭡니까 그거? 유기농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농장을 경영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예요. 이런 이불보. 이불보를 이거 하나 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려요. 이게 몇백만 원씩 받아요. 이 퀼트죠, 퀼트.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불보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누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 농민 미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옷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옷도 전부 다 스스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농민 미술이 한쪽으로는 미국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일본으로 오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디로 가면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그 다음 미국에서 이제 간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미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처음에 농민 미술로 시작이 된 게 프리미티브 아트, 원시 미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포크 아트,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독학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나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미술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미나가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셀프 토트 아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나 자체가 아주 그 나이브하죠. 그러니까 아주 천진무구하게 이렇게 어린애들 그림처럼. 그래서 아주 나이브 아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나가 굉장히 토속적인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뭐 강원도 미나 작가, 경상도 미나 작가, 뭐 또 그 보성랭 교수님 또 보면은, 무슨 그 뭐 우치항, 또는 뭐 수조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지역별로. 지역성이 강해요. 그래서 향토 미술, 그 버네킬러 아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통 화가가 아니까 아웃사이더다. 그래서 아웃사이더 미술 등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 가장 첫 번째 쓴 거는 원시 미술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페전트 아트라는 농민 미술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원시인들처럼 굉장히 아주 소박하다. 원시인들처럼 나이브하다. 그래서 원시 미술을 했는데 그 뉴욕 부근에 있는 그 뉴웍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주 흑인들 많은 사는 동네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1930년에 아메리칸 프리미티브 페인팅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에서 최초의 미나 전시예요. 근데 미국 최초의 미나 전시의 제목이 프리미티브 아트, 원시미술, 원시회화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뉴욕이에요. 이게 뉴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그 맨 처음에 여기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애들이 차에서 안 내려요. 무섭다고. 전부 흑인들만 보이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뉴욕 미전. 그러니까 미나가 제일 먼저, 미국에서 미나 전시를 제일 먼저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포크 아트예요. 그러니까 포크는 독일어에서 이제 그 포크라는 뜻인데 이건 대중, 민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 일본에서는 이제 민중으로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서 우리도 이제 민중 이렇게 하죠. 중국에서는 민간이라고 번역해요. 일본에서는 민중. 우리는 이제 한때 민중했는데 민중하면 80년대. 80년대 우리 저기 그 뭡니까 민주화 운동 했을 때 어떤 그거하고 또 이렇게 혼동이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가 가능한 번역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배트릭스 러포드라는 이론가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무명화가의 반란 속에서도 이 얘기를 썼더니 사람들이 그 매스컴 같은 데서 이 얘기만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uncommon art of the common people.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작품이지만은 거기에는 그야말로 비범한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미나를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나에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미나 박물관들이 많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 30년대, 40년대 미나 전시회가 곳곳에 열리다가 이제 50년대부터 드디어 이제 미나 박물관이 생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산타페. 여기 꼭 가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버그, 그 다음에 뉴욕. 1961년도에는 미국의 심장부 맨하탄에 미나 박물관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 산타페. 여러분 자동차 있죠? 여기 저도 이제 산타페 했는데 거기 아니라 산타페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멕시코 발음은 산타페예요.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국경이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 그 뮤지엄 오브 인터내셔널 포크 아트, 국제 민간 미술. 포크 아트를 일단 제가 민간 미술로 번역할게요. 민중 미술하면 혼동이 되니까. 민간 미술 박물관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산타페 이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이 박물관. 여기가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53년도에 최초로 생긴 박물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입니다. 유럽엔 그 이전이고 가보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이거는 또 그 수장고를 제가 갔어요. 수장고를 갔더니 우리나라 물품도 중국 물품들을 이렇게 이제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터내셔널 하시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그 포크 아트, 미술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동네가 왜 매력이 있냐면은 이 포크 아트하고 민간 미술하고 그러니까 멕시코 포크 아트입니다. 여기 옛날에 멕시코 땅이에요. 그리고 현대 미술하고가 그야말로 현대 미술이 아주 현대 미술의 그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술가들의 패러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꼭 가보세요. 이거 가시려면 좀 멀어요. 어디로 가냐면 우선 그 LA 갔다가 LA에서 또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갤러리가 100여 개가 되고
또 이곳에는 또 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또 수백 명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건 그냥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인데 예를 들어서 저런 뭡니까 창문 위에 이런 이미지들은 그 멕시코들 멕시코 미나의 그 이미지를 갖고 저렇게 응용을 한 거예요. 또 이런 색상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창호 같은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멕시코 미나의 그런 모티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스토랑을 꾸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도 그려놨죠. 문양 같은 거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 사막의 그런 색깔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막지대가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노후가 되면은 거기 가면은 우선 혈압 높은 사람 그리고 관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막에 살면은 제일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별장을 경영하고 그럽니다. 이런 문 같은 것도 보세요. 이런 게 이제 포크아트예요. 예. 근데 포크아트지만은 굉장히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아주 톡톡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그 미나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그걸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산타페가 아니라 산타페를 꼭 가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여기에 동네도 보면 기둥도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도끼 같은 작기 같은 걸로 그냥 거칠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포크 같은 좀 느낌이 더 나죠. 이걸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디안들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건물들도 이 지역은 전부 다 이 모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현대적인 건물들은 다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박물관이에요. 박물관도 보면은 그 지역의 그 토속적인 건물로 이렇게 이제 진 겁니다.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현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점도 보세요. 기둥 만들어 놓은 거, 여기 기둥 튀어나온 거, 이게 다 이게, 멕시코 인디안들 건축들, 그걸 응용을 한 겁니다. 이런 갤러리고, 이 창문 한번 보세요. 창문 하는 거 하면 그 위에. 그 다음에, 이런 그 샵인데, 이거는 이제 가게인데, 가게도 보면은, 이런 그 벽체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라인 끊는 거 보면 아주 현대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멕시코의 그런 포크 같은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문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만 잘 찍었으면 이게 전부 다 이 사진 자체가 아트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거리학사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런 관광지들은 거리학사가 있어야만 또 그 동네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유흥 분위기가 나는데 경주가 아쉬운 게 거리학사가 없어요. 경주가 너무 딱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버그라고 AB 알드리치입니다. 알드리치 로크펠러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뭡니까? 이게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석유 재벌. 그래서 록펠러 재단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스키 타면서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 러브스토리. 그 장면이 되게 록펠러 센터 뒷면인데, 바로 그 부인이에요. 록펠러 2세 부인이 AB 알드리치 록펠러인데, 이거 우리로 말하면 어디 큰 대기업 회장 부인이 이 포크아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크아트 박물관을, 이 윌리엄스버그에다가 이제 다 기증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집도 가보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그 윌리엄스버그라는 곳인데, 윌리엄스버그가, 우리로 말하면은, 용인 민속촌 비슷하게 이 지역 자체가 완전히 관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한 군데서 다 모든 버스고 자동차고 다 거기 한 군데에서 표를 끊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미국식이 아니고 이제 유럽식입니다. 영국식이고 이런 조경도. 그리고 그 시대의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마차.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나게끔 이렇게 관광지를 꾸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아까 말한 알드리치 록펠러 포크아트 뮤지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여자분의 이제 그 남자분은 이제 뭐냐면 그 록펠러의 2세고,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미나에 빠진 거야. 미국 미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분이 집이에요. 근데 미국 최고의 부잣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전부 포크아트로, 그러니까 미국의 미나로 다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처럼 상류계층 사람들이 미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상류계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건 저입니다. 이게 이제 요새 말하면 인증샷. 그 다음에, 그래 가보면은 미국 미나입니다. 미국 미나는 대부분 뭐냐면 초상화예요. 이게 초상화가 가장 많아요. 우리 미나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화조화가 제일 많죠. 화조는 게 집안을 장식하게 그런 건데, 이거는 집안을 장식하기보다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가족의 어떤 기념적인 사진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요새 우리가 뭐 그 가족 사진들 이렇게 찍잖아요. 뭐 요새 뭐 꽤 비싸게 달라 그러는데, 그런 같은 이제 초상화가 미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러한 이제 그 초상화인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포크 아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민간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선 액자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그 귀족들 또는 왕족들의 액자는 아주 그냥 그 과도한 장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소박한 거 보면은 이거는 미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미나하고 뭐 비슷하냐면 감모의 제도하고 비슷해요. 감모의 제도.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저 무덤이에요. 무덤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는 걸 저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려가지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아주 심장부 맨하탄에 있는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 1961년도. 거기는 여러분 혹시 그 미국 현대미술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마라고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맨하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새 그 가장 저기 원망의 대상인 그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비싼 중심가에 민간 미술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중심가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서울에 중심가에다가 이제 이런 박물관, 가해동이 아니라, 이런 이제 미나박물관을 아마 이제 세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이런 것이 이런 생활 속에 쓰는,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이런 게 포크 아트입니다. 이게 농장이에요. 농장인데, 나무가 엄청 크죠? 일단 포크 아트는 미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비례가 안 맞아요.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뭡니까? 작게 그리는 거예요. 하여튼 나무를 굉장히 양쪽에 크게 그리는데 거기 이제 포도농굴이 있고 또 밑에는 뭐가 있냐면 또 바다예요. 범선이 떠 있죠? 바다 위에 이제 길이 있고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들이 있고 위에는 성 같은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미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미나는 마치 우리가 뭐 피카소 그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오른쪽에서 그 팔레트를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 왼쪽에 그 누드 모델이 있어요. 누드 모델이 있고, 밑에 이제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평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미나도 보면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고, 깊이감이 안 나고, 굉장히 표면적이에요. 그거 아니고, 다음에, 바로 이 창문을 그린 거예요. 맨하탄의 빌딩에. 그래서 다시 이걸 클로즈업 한다 그러면은, 이런 창문의 한 디테일 부분만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추상화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중국의 그 민간연화, 근현대 민간연화도 보셨잖아요. 현대 와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미국의 민화가도 미국의 현대의 생활을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옛날 그림 답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현대의 생활을 그리는 미나가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아주 행운인데, 메인주라고 저기 미국 지도에 보면 좀 빨간 거 표시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주인데, 거기서 전 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경상도가, 도에서 미나 축제를 한 거예요. 1년 내내요. 제가 경주에서 이게 미나 축제를 꿈꾸는 것도 여기 이런 데서 좀 발상을 얻은 겁니다. 근데 여기 메인주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그 밑에가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너무 이제 막 산업화가 되고, 너무 기계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살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을 찾아서 작업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또 뉴욕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바닷가. 그 메인주의 바닷가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바닷가에 작가들이 살면서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랍스타가 유명해요. 랍스타가 메인주는 그리고 굉장히 또 쌉니다. 한 마리에 30불. 35,000원? 4만원?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환율 좋을 때 가가지고 3만원도 안 될 때 먹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랍스타 잡는 저거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촌의 이런 아까 말한 페전트 아트가 아니라 이런 어촌의 이런 아트를 가지고 이걸 작품의 영감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러셀스 랍스타라고 써있죠? 랍스타. 네, 추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항구의 모습도 그리고 이런 랍스타의 이제 이런 어구 같은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으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런 그 포크 아트 박물관들이 곳곳에 많아요. 이 지역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11개 박물관이 1년 동안 포크 아트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획한 사람을 제가 그 작년에 여기 오숙환 관장님 가셨습니다만은 그 영월 연세 포럼 여기 오신 분 있으시죠? 영월 연세 포럼이 그 기획자를 제가 초빙을 했잖아요. 제가 그 기획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박물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다음에 그 1층에는 여기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 시대 때 그때 복장이에요. 그 복장에 그 동네 제일 이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뜨개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뭐 피자파이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게 애플파이다. 애플파이를 이렇게 구워주는데 그 입장객들한테 전부 다 이걸 한 조각씩 줘요. 거기서 구워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한 조각 먹는데 우리는 그때 아마 여기 몇 사람 여기도 참가했습니다만은 한 두 판을 우리가 다 먹었어요. 두 판을.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포크 아트예요. 그냥 우리 의자. 이러한 또 진열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포크 아트의 모나리자예요. 미국 포크 아트의 모나리자인데 특히 그 얼굴 가려면 요새 여자들이 그 이상향으로 여기는 조그만 주먹만한 얼굴인데 하여튼 얼굴 턴에서부터 이 목선으로 이어지는 요 모습이 굉장히 아주 그 매력적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은 이 귀족들을 위한 초상화예요. 우선 뭐가 다릅니까? 액자가 틀이 다르죠. 액자는 다르고 그림 자체도 굉장히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최고의 테크닉으로 그리지만은 포크 아트는 물론 테크닉은 다르지만 묘한 또 매력이 있죠. 이런 그 너무 사실적으로 그린 거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이 아마 여기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액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액자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포크 아트 초상화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11개 박물관을 그때 마침 우리 대학원생들이 하고 같이 여기를 쭉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콜비 대학, 콜비 컬리지 마지막 그 지역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트, 이것도 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트 막 버리지 마세요. 그 좋은 거는 거의 다 포크 아트가 되니까. 이제 이런 매트도 이제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초상화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곳곳에 초상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부라도 있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수박이 뭘 상징합니까? 다산을 상징하죠. 씨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미국 사람이긴 다산은 아닙니다. 그냥 수박일 뿐이죠. 와터멜론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이런 이제 범선을 그린 것도 이렇게 포크 아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포크 아트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간판이에요, 간판. 이게 이제 길 가다 보면 간판이 이렇게 위로 걸려 있잖아요. 그 간판도 일종의 이제 그 포크 아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판 뒤의 모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가구들. 예? 이런 가구들도 이제 포크아트고. 예. 이제 포크아트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시작된 바로 뭐냐면 그 농민 미술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대중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대중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20세기 초반에. 하나는 미국으로, 또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가면서는 아까 강의 들으셨습니다만은 사회주의하고 결합이 되면서, 거긴 또 아주 강렬한 또 민중 판화로 바뀌죠. 그 노신,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노신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나기 무네우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나기 무네우시가 우리 유니스 관장이 굉장히 부정만 했는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갖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일본에서 변화는 뭐냐면은 1913년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쇼 정변이에요. 이때 뭐냐면 처음으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힘으로 총리를 퇴각시키는 거예요. 내각을 퇴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우리 아까 중국도 보면 그 민중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신의 혁명 같은 거 그 시대 이후에 여러분 파나 보면 얼마나 그 사회를 비판합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비판합니까?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1913년 이후에 민중의 이제 힘으로 내각을 타도한 사건 이후에 미술계가 생각이 싹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우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한 미술에서 민중의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민중의 미술.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아까 했던 윌리엄 모리스 얘기예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이 모델로 삼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전부 유럽 본 뜨면서 그걸 일본화한 거예요.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민화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민화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선은 그 시대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에 생활과 예술을 밀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보다 더 먼저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이요. 이 사람은 내가 사진을 못 구했는데 1918년에 갓조라는 사람이 민중예술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때 민중예술론이라는 이런 그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나모토 가나이라는 사람은 농민미술운동을 벌려요. 이때도 우리도 누굽니까? 채용신인가요? 누구죠? 농민 운동 벌이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현상인데. 그 다음에 이아무라 도모노라는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모리스를 하나 이제 모델로 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과 미술을 결합시키고 이제 소수 엘리트 미술이 아니라 뭡니까? 대중 미술의 시대를 이렇게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야나기 무네우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야나기 무네우시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났는데 그런 움직임을 이론화하고 그런 움직임을 개념한 사람이 야나기 무네우시고 그런 운동은 이미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도 야나기 무네우시 이전부터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야나기 무네우시가 제일 먼저 쓴 게 민예란 말을 씁니다. 민중예술. 이게 1910 몇 년도에 쓰고 나중에 이제 1930년도에 이제 민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으로 해석하면 민예는 민중예술로 해야 되겠죠. 일본에서는 초창기 민중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민화도 민중회화죠. 민간회화한 일본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민예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은 언제 만들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야나기 무네우시가 가운데 있고 왼쪽이 하마다 쇼지 오른쪽이 가와이 간지로인데 두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이제 도자기 예술가인데 여행하다가 기차 안에서 셋이 다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설은 이제 야나기 무네우시가 어느 절에 갔다가 또 우연히 그 개념을 얻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크아트의 또 일본식 번역어예요. 또 야나기 무네우시가 독창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뭡니까? 미국에서는 포크아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걸 일본식으로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나기 무네요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가 1937년에 이제 미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그림이다. 이 얘기가 나온 아까 말씀드린 맞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볼까요? 에브라함 링컨이 언제 한지 아세요? 1863년입니다. 1863년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이 전부 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다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선언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고 그거를 다시 또 패러디해가지고 그 미나를 정의한 사람이 야나기 무네요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에브라함 링컨이 이게 어디서 이 연설한 거죠? 게티스버그의 그 연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비 오는 날. 바로 여기 뭐냐면 게티스버그의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인데 사실은 왜 여기를 찾아갔냐면 제가 이 미나를 연구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등이고 그 다음에 자유예요. 세상이 자유와 평등을 향해 가면서 미나라는 존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다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구각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막 필이 꽂혀가지고 이 자유와 관계되는 유적지를 찾는데 특히 에브라함 링컨은 제가 반드시 가봐야죠. 야나기 무네요시가 그걸 패러디 했으니까 도대체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 남북전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 때 그 북군하고 남군이 하는데 남군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뭡니까? 흑인들을 데려다가 농장에 그 노예를 쓰잖아요. 근데 북쪽은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냐면 남군의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여기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크게 승리를 하는데 승리할 때 많은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희생자들, 그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인데 바로 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바로 이 탑 앞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전에 누가 했냐면은 미국의 최고의 연설가인 하버드대 총장 출신 그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그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2시간을 장장 2시간을 연설한 거예요. 2시간을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다 뭡니까? 지루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해가지고 이제 이럴 즈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담배 한 대도 피고 좀 쉬어야겠다 하는 틈에 1분 만에 끝났어요. 근데 그 1분 만에 끝난 그 연설이 세계적인 명연설이에요. 여러분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까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연설 중에 가장 뭡니까? 말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흑인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그때의 남북전쟁 때 희생당했던, 그런 그 병사들의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비 오는 날 여기를 갔어요. 제가 여기를 가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비와 함께.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사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나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그 야나기 무네요시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그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패러디를 했지만은 굉장히 정확한 정의예요. 우선은 민중의라는 거는 민중 스타일, 민중이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민중 취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중에 의하는 민중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중을 위하는, 바로, 이거는, 미나는 원래는 민중을 위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취향과 제작과 수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가 사실 이제 그 민해운동을 이렇게 벌이는데 이 민해운동을 벌일 때는 사실은 그 계기가 된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그만 도자기를, 그 깨진 도자기예요. 그거 보고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민중들, 대중들의 이런 미술이 중요하다고 민의운동을 벌이면서 만든 박물관이 일본 민예관입니다. 일본 민예관,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우선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잠깐 쉬겠습니다.